들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걸. 이론. 자, 생각의 흐름을 잡아라. 논리적인 배열. 글은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고.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게 글이에요. 생각을 잘 통제해서 그 생각에 일정한 규칙을 가한다. 뻔한 얘기죠. 논리적인 배열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개연성이 뭘까요? 뒤에도 또 나오긴 하는데. 그럴 수 있다. 예. 그럴 듯하다. 꼭 그래야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개연성이에요. 글을 쓰실 때는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면 독자들이 의아해 하겠죠. 그렇죠? 일관성을 가져라. 개연성 있게 써라 하는 게 공통적인 그 강사들이 말하는 주장이에요. 개연성 있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논리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 일하고 이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연결짓지? 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건 이제 조금 잘못된 거죠. 자, 논리적인 배열. 개연성을 놓치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데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서술하는 거. 생뚱맞은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면 안 되겠고 흐름을 거스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말하는 거는 전부 문장과 문장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글은 뭐냐면 문장이 모여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패러그래프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하나의 완벽한 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문장 단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글 전체를 놓고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반드시 넣어라. 주제가 드러나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요지 없는 글이 나오면 읽는 사람이 참 이상해져요. 묘한 기분이 들어요. 페이스북에 글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5줄짜리를 딱 올렸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올렸겠죠. 그쵸? 근데 페이스북 친구들이 그 글을 딱 읽었는데 무슨 말이지?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끼리 주로 하는 말 있죠. 말할 때도 그런 거 있죠. 뭐래니? 뭐래? 쟤 뭐래 그러죠. 글을 딱 읽었는데 뭐래니 얘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요지가 없는 거예요. 요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읽은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한 거죠. 그건 이제 글쓰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갈식 문장이 뭘까요?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주제가 처음에. 예. 요지, 주제가 되는 내용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꼭지를 쓴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뭘 해볼까요? 신제품 개발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꼭지잖아요. 이게 소제목이고 책 제목은 따로 있고 책 제목 안에 이제 소제목 있죠. 소제목 안에 이제 글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앞은 어디고 뒤는 어디냐? 여기 앞이죠, 여기가. 이제 뒤로 쭉 가는데 앞부분에다가 주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두갈식이죠. 그러면 두갈식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글이 뭐냐? 신문. 네, 신문은 99.9%가 다 두갈식이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두갈식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신문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독자들 생각하는 거 그것도 독자들 생각 안 하면 뭐 미갈식으로 써도 상관없겠지만 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기사를 소화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신문을 딱 펴놓고 전부 다 읽지 않죠. 어떻게 읽어요? 제목 싶으면. 네, 눈에 띄는 것만 읽죠. 눈에 띄는 거. 다 눈에 띄는 건 아니죠. 딱 봐서 큰 제목 보고 이거 읽어야 되겠네. 내 관심사네. 그러면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걸 아침 1시간, 2시간 잡아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다 그런 사람들 이제 은퇴한 노인들이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바쁜 현대인들이.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글 써서 먹고 사는데 내 글은 하나도 안 읽어줘. 사람들이 다 패스하고 넘어가. 그러면 이제 잘릴 수도 있겠죠. 예, 그 기자가 쓴 글이 눈에 띄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서로 다 지 잘났다고 이렇게 돋보여야 되는데 다 돋보일 수는 없고 어쨌든 관심사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내용 안에서 한두 줄만 읽어봐도 뭐라는 거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놓고 그 사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밑에 쓰는 거죠. 설명 먼저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얼마까지 읽어야지 내용을 다 파악한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갈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뭐 시간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걸 떠나서라도 두 갈식으로 쓰면 아무튼 의사 전달은 확실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지가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쓰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써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구난방 쓰게 되면 요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죠. 일기를 써라. 이건 제가 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일기는 뭐냐면 요거 3번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글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자, 일기 쓰는 게 과연 쉬울까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16번 버스 탔고 오늘도 16번 버스 타고 내일도 16번 버스를 탄다. 그런데 16번 버스에 대해서 내가 뭘 말할 것이냐, 아무것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기 쓰는 사람은 16번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써요.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일기를 쓰게 되면 아주 사소한 거에서도 영감을 받아요. 그게 글쓰기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영감이 오지 않는데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질까요?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쓴다? 기계적으로 쓰면 그게 독자들한테 감동이 됩니까?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감은 어디서 오냐면 꾸준히 훈련했을 때 사소한 거 딱 보고 바로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많죠. 아이디어가. 네. 제가 아이디어가 많아요. 뭘 자꾸 저질러요. 아, 오늘 이런 거 생각났어. 내일은 이런 거 생각났어.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게 뭐냐면 글을 많이 쓰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그런 거예요. 자, 글을 써나가려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라. 호응관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호응관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접속사를 활용해서 연결해 나가는데 접속사는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적재적소. 접속사가 뭐가 있냐면 뭐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있죠? 그러므로 예. 하지만 예. 그런 거 다. 그게 다 접속사인데 접속사를 너무 남발해버리면 허접한 문장이 되는데 필요할 땐 꼭 써야 돼요. 그거 안 쓰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전달되게 하라.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지 마라. 요 얘기는 다 이따가 또 할 거예요. 목적어 생략했다가 의미가 달라지고 뭐 헷갈리고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뉘앙스를 충분히 활용하라.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라. 자, 의도하는 목표대로 이야기를 끌고 가라. 독자는 수동적이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글을 쓰면 저자예요, 독자예요? 저자죠. 읽는 사람은 뭐예요? 독자죠.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파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안 팔더라도 일단은 글을 파는 거예요. 세일즈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그 세일즈 된 거를 흡수하잖아요. 근데 흡수가 안 되면 이 세일즈는 망가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쓴 글을 독자가 고칠 수가 있느냐? 고칠 수 있어요? 써놓은 글을? 지금 책이 나오는데 책을 자기가 고칠 수 있어요? 누가 고치는 거예요? 저자가 고치는 거죠. 독자들은 그냥 수동적인 입장밖에 안 돼요.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는 저자라는 거죠. 저자가 능동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글이 뭐냐면 쫙 일단 맨 나중에 결론이 탁 나서 읽은 사람이 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일 때 이게 논리적인 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독자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 위해서 몰고 가는 방식이 있어요. 글을 몰고 가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개를 풀어가지고 돼지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에서 쫓고 저 방향으로 쫓아서 구덩이까지 몰고 가죠. 그래서 딱 빠뜨리죠. 그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 이걸 말하고 싶은데 그냥 팩트만 딱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글을 쓰는데 글의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몰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금 제가 쓴 머리말을 읽어보셨는데 일단 이걸 글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한 편의 글이다 하고 전제했을 때 어떤가요? 느낌을 얘기해 주세요. 설득 당했어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가 느껴져요? 예. 네. 또 다른 분. 그렇죠. 예. 왜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지 정당성, 그죠? 타당성 그런 게 느껴지죠. 저는 이 글을 쓸 때 독자들이 제 논리에 빠져들게 만들도록 끌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결국 이 지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히딩크 얘기를 왜 썼느냐? 히딩크 얘기가 들어감으로써 제 논리의 그 수준이 높아진 거죠. 인용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인용. 그렇죠? 인용, 발췌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글을 쫙 썼어요. 그러면 독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막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스칼, 소크라테스, 뭐 오바마 대통령, 유명한 사람들 있죠? 마크 트웨인,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이 쓴 말을 중간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내가 주장하는 바하고 비슷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여길까요? 설득당하죠. 이 사람만의 주장은 아니구나.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이 비슷한 말을 했구나. 그럼 맞는 말이네 라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얘기를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인 글쓰기고 설득하는 글쓰기죠. 단어의 조합의 규칙을 부여하라.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글이 된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단어를 순서적으로 배열한다.